말했던 마음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걸 느꼈지. 너는 언제까지나 나만의 나야. 이런 믿어 왔던 내 생각이 틀리고 말았고. 여러분, 요 노래가 바로 제가 앞강의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하여가가 되겠습니다. 왜 이방원하고 정몽주하고 하여가와 단신가로 서로의 마음을 나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여가, 근데 그 하여가 할 때 그 서태지의 하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요 노래입니다. 그 하여가 세력들이 이제 15세기를 이끌고요. 상당히 좀 어떤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랬고, 단신가 세력들이 바로 16세기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오늘 바로 그 16세기 그 단신가 세력들이 이끌어가는 그 정치 모습을 이제부터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전 누구냐고요? 네, 수능 개념 별별 한국사 담당하는 큰매쌤 최태성입니다. 역사 최태성! 야! 네. 자, 항상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어요. 제가 역사는 최태성!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역사는 누구! 이렇게 같이 서로의 이거 길을 좀 이렇게 나눠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네, 하세요. 네, 하시면 또 힘이 또 납니다. 얼마나 공부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렵잖아요. 그럴 때마다 처음 출발할 때마다 뭔가 어떤 그 신선한 기운을 좀 이렇게 불어넣어 주셔야 또 힘차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자, 바로 그 단신가 세력들이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조선의 정치의 후기 파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외교하고 좀 맞물려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자, 정치입니다. 정치. 자, 이 정치는 여러분들 16세기 드디어 그 향촌에서 낙향해가지고 정말 힘들었던 그 사람들이 드디어 막 사화의 막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결국 끝까지 해서 올라왔다. 서원, 향약, 유향소 이런 걸 배경으로 올라왔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사림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림. 그런데 인원수가 많아.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결국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관직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더라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만들어진 정치 형태를 우리는 붕당 정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벗붕자 당, 서로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붕당, 최초의 붕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뉘어지더라라고 설명드렸죠. 자,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뉘어지더라 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이 동인당, 서인당 나뉘어지게 되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척신, 그러니까 이 앞에 있었던 여러분들 그 훈구 세력들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즉 척신잔재, 청산 과정 속에서 강경파, 원건파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사권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관직이거든요. 품은 높진 않지만 굉장히 그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장악하면은요, 같은 그 붕당, 우리의 어떤 그 속해 있는 어떤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갈 수 있었겠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뉘게 되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이 동인당과 서인당은 다시, 이 동인당은요 다시 또 나뉩니다. 자, 어떻게 나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북인당하고 남인당으로 나뉘게 되더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더 내려와서, 네, 북인당과 또 남인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북인당과 남인당으로 나뉘게 되는 어떤 그런 또 계기는요, 여기 이제 정여립 모반 사건과 그 다음에 정철의 건저희 사건. 자,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정여립 모반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원래 정여립 같은 인물은요, 원래 서인 출신이에요. 서인인데 동인으로 옮긴 거야. 그러니까 서인들이 정여립을 눈여겨보고 있겠죠. 그러다가 이 정여립이 무술을 이렇게 마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역모라고 이야기한 거죠. 역모인지 아닌지는 좀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어쨌건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술 훈련을 했다? 역모다? 약간 좀 논란의 어떤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탁 잡아가지고 자기 어떤 그 힘을 발휘하는 데 활용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정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정치인들도 그런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일단 때려놓고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을 남겨놓는 것, 그거 굉장히 정치인들이 많이 잘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동인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정의열이 모반 사건, 이제 동인이니까 모반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들이 물러나겠죠. 그리고 서인이 잡았단 말이야. 그 서인이 정권을 잡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정철이에요. 여러분들 정철 가사체 문학 되게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 관동별곡 얼마나 이렇게 문학가로서 굉장히 유명해. 하지만 정말 이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정철입니다, 여러분들. 그 국어 시간에 그 문학만 읽다가 역사에 등장하는 이 정철을 딱 보면서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 정철은 서인이에요, 서인. 서인인데 그래가지고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철이 이때 이제 이 왕이 누구냐면 선조예요. 우리 역사에서 좀 약간 좀 캐릭터적으로 좀 이렇게 독특한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바로 선조하고 인조. 임진왜란 때 선조, 호란 때 인조. 이 두 분 굉장히 참 난해한 그런 분이거든요. 정철이 뭐냐면 선조의 세자책봉, 그러니까 뒤를 이을 수 있는 그 세자책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건의를 내. 이게 건저희 사건이라는 건데 이 건의를 하자 세조가 화가 난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나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벌써 세자? 이게 뭐야? 아니 세자책봉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선조가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결국 정철의 건조기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기회는 이때다 라고 하면서 이 동인의 이후 세력들이 이제 서인을 몰아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북인이 강경파 그리고 남인이 또 온건파가 되면서 이게 북인과 남인으로 서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붕당의 흐름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치가 흘러가는데 이 분기점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예, 바로 1592년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이 북인은요, 여러분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누구랑 연결이 되냐면 바로 광해와 연결이 됩니다. 광해. 자, 광해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광해군 하면 딱 떠오르는 것 뭐가 있나요? 일단 정치적인 면에서는 여러분 뭐가 있죠? 당시 여러분들 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명나라가 이제 우리 조선을 도와주면서 그 이후에 이제 힘이 많이 빠져요. 그러면서 만주 지역의 여진족이 새롭게 성장을 합니다. 그 여진족과 그 명나라가 부딪히게 되는 어떤 과정 속 여진족의 후금과 명나라가 부딪히게 되는 과정 속에서 명나라가 도와달라 그래요. 조선한테. 이번에 도와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는데 이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광해가 어떤 선택을 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명나라는 이제 살짝 기울고 있고 후금이라는 나라는 쭉쭉 성장하고 있고 과연 여기에서 명나라의 줄을 섰다가 나중에 후금한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광해는요 어떤 외교를 펼치냐면 바로 중립 외교를 펼칩니다. 중립 외교를 펼칩니다. 자, 이 중립 외교를 펼치고 이게 그 유명한 그 외교 중립 외교죠. 그 다음이 경제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대동법. 이 대동법을 시행하죠. 대동법. 이 대동법은 뭐냐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경제 파트 가면 전세 공납역 세 가지가 있어요. 전세 공납역. 이 농민들이 음하는 세금이 전세 공납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납은 뭐냐면 특산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특산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그 부정과 비리가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쌀로 내. 그냥 딱 일정하게 쌀로 내. 라고 했던 게 대동법이에요. 요거 이제 광해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립외교나 대동법 시행을 좀 이제 광해군의 어떤 치적이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죠. 예, 바로 이 광해는 그 아버지가 선조잖아. 그러니까 선조가 약간 독특해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이게 딱 쫓겨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왜냐면 이게
광해군이 그 선조의 적자, 그러니까 첫째 아들 이렇게 기축, 첫째 부인의 첫째 아들 이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불안했는데 결국은 자기보다 좀 이렇게 적자 이 계통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죠. 그게 바로 영창대군입니다. 영창대군. 결국 이 영창대군을 죽이죠. 예. 그리고 인목대비 어머니, 진짜 어머니 아니지만 인목대비를 또 폐위시키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광해군 때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광해군은요, 효도를 중시하는 성리학의 나라 이 조선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불리한 어떤 측면을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결국 이제 이런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서인이 이런 폐륜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때려요. 예, 이 서인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때립니다. 쭉 갑니다. 자, 서인이 쭉 때립니다. 이들을 때리는 사건. 자, 이 사건이 뭐다? 빰. 때리는 사건. 이 사건이 이제 인조 반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조 반정인 여러분들 바로 이 남인들도 참여합니다. 남인들도 참여합니다. 서인과 남인이 함께 손을 잡고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이 인조 반정이다라는 거예요. 인조 반정. 결국 이제 인조 반정을 계기로 해서 네, 이걸 계기로 해서 광해군을 쫓겨나는 것이고, 광해군이 쫓겨나면서 이 북인하고 연결돼 있었거든요. 강경파 북인. 결국 이 북인도 역사에서 퇴장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인조 반정이에요. 흐름 이해하셨죠? 아, 붕당으로 나뉘었고 북인, 남인, 서인 과정 속에서 광해군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들 북인들. 그런데 인조 반정, 남인과 서인의 인조 반정 계기로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군. 네, 여기 이제 인조 반정 여러분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인과 서인이 남은 거예요. 남인과 서인이 정치를 펼치게 되는데 이때 전개했던 그 정치 형태가 뭐냐면요. 바로 같이 이제 남인과 서인이 같이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요게 뭐냐면 바로 환국정쟁이라는 겁니다. 예속 논쟁이라는 것을 벌리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예속 논쟁을 설명드릴 텐데 말 그대로 예법과 관련해서 정말 엄청나게 권력이 왔다 갔다 했던 사건이 바로 이 예속 논쟁이 되겠습니다. 예속 논쟁. 자, 요 예속 논쟁은 여러분들 현종 때 전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예속 논쟁이 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인조가 이제 왕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이제 여러분 좀 더 배우면 알겠죠. 외교파 때 배우면 알겠지만 호란을 통해 가지고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면서 결국은 첫째, 둘째 아들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죠. 늘 청나라에 보내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근데 소현세 첫째가 이제 또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한테 청나라 굉장히 많이 변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무시할 날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선진몸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인조가 너무 화가 난 거죠. 아니, 이것이 지금 이 아버지가 삼전도에서 삼배구고돌이라는 치욕적인 그 절까지 했는데 이것이 지금 청나라에 가서 그걸 복수할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 있는 어떤 그 물건 쪼가리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이걸 보여줘. 이런 해가지고 이런 썰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벼루를 집어 던져서 그걸 빵 맞은 소현세자가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라는 그런 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소현세자가 죽어요. 그래서 그 둘째였던 그 복림대군이 그 왕위를 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효종이 죽어요. 그런데 이때 이 인조가요 아주 나이 어린 신부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효종보다 나이가 더 어려요. 하지만 그 나이 어린 신부는 인조의 부인이니까 효종이 어머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건강하신 거지. 오래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누구냐면 이제 자의대비예요. 자의대비. 이 자의대비가 아들,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이 아들이 죽었을 때 과연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예속 논쟁이 되는 거예요. 예속 논쟁. 자, 이 남인 쪽은요. 남인 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인 쪽은 효종이 돌아가셨다. 그때 자이대빈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냐고 3년. 3년 입어야지 라고 주장을 해요. 반면에 이쪽 서인 쪽은요. 서인 쪽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서인 쪽에서는 뭐냐면 효종은 첫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맞잖아요. 이거 팩트입니다. 팩트. 둘째인 경우에는 그 어머니가 상복을 1년 입도록 사대부의 예법에 의해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대부 예법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쪽 남인은 뭐냐면 사대부 예법에 따라서 둘째가 죽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상복을 1년 입는 건 맞지만 그거는 사대부 집안의 얘기고 여기는 지금 왕실이다. 왕실. 효종이 왕인데 왕은 장남에 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남에 준해서 3년을 입는 게 맞다. 어떻게 왕을 사대부랑 똑같은 동격에 놓고 이야기를 하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남인은 지금 기본적으로 정치 역학 과정 속에서 그렇게 힘이 센 세력이 아니잖아요. 지금 일단 인조반조의 주체는 서인이잖아요. 지금 그죠? 인조 정권을 세운 건 서인이란 말이에요. 물론 거기 남인이 들어왔지만 힘은 이쪽이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인은 뭐냐면 왕권에 기대서 자신의 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년을 주장하면 왕권과 연결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 세력이 힘을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수란 얘기죠. 정치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이때 현종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되니까 FM대로 가야지, 원칙대로 가야지 라고 해서 이번엔 여러분들 여기서는 1년 서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효종의 아내가 효종비가 또 죽어요. 효종비가 또 죽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이대비는 이때 살아 계셨죠. 그럼 이때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과연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되느냐? 남인은요 1년 똑같아요. 장남의 기준에 준해서 1년 입어야 된다라는 쪽이고 이쪽은 둘째다. 둘째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9개월 입어야 된다. 9개월 입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종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괘씸한 거야. 서인들은 지금 논리의 그 근원이 뭐예요? 왕실이나 사대부나 똑같다는 거 아니야. 뭐야 이것들 라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1년 바로 남인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이 예속 논쟁의 승리는 바로 이 남인 쪽이 가져가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쪽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무슨 상복을 3년인지 1년인지 1년인지 9개월인지 이것 때문에 정권이 왔다 갔다 그 정도야 이게? 그래? 좀 오버 아니야?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선에서 이걸 바라볼 때는 좀 황망해요. 아니 뭐 저 정도 갖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 저게 저 정도가 될까? 라고 했지만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정말 사활을 걸고 예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아주 뜨겁게 전개된 사건이 바로 예속 논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백 년 지난 지금 우리 시선에서 이걸 봤을 때는 뭐 그렇게 그 정도로 할 거는 아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뜨거움이 있어요. 서로 다른 진영, 그 진영과 진영이 서로 부딪히면서 너가 맞네, 내가 맞네라고 하면서 엄청 뜨겁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 역시, 우리 역시 어느 편에 들어가서 그 진영을 서로 도와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뜨거워요. 우리 스스로 뜨거워. 굉장히 뜨거워. 굉장히 막 상대편에서 뭐라 그러면 불쾌하고요. 막 뜨거워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200년, 300년 지났을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 정도로 이렇게 뜨거울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조금은 냉정한 시선으로 지금의 현재 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요? 과거의 그 뜨거웠던 사안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뒤에 후손 사람들이 또 어떻게 판단할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참 지금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이게 오버랩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예송 논쟁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도 비록 서인이 이겼고 비록 남인이 이겼다고 해도 뭐 한 붕당에서 그냥 모든 권력을 싹쓸이 그런 건 아니었어요. 비록 주요한 자리는 갖고 있었지만 뭐 나머지 자는 당신들이 하슈 라고 하면서 이 공존의 틀이 그래도 유지는 되었다. 예송 논쟁 과정 속에서 이 공존, 즉 붕당 정치의 틀이 뭐냐면 이 공존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함께는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권을 한번 내주니까 이걸 되찾기 참 힘들다는 걸 판단한 것이지, 이러면서 그 다음 단계 좀 심각한 단계로 접어듭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환국정쟁이라는 거예요. 환국정쟁. 자, 환국정쟁은 무엇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환국정쟁, 환국이라는 건데요. 환은 뭐냐면 여러분들 전환한데 바뀌는 거예요. 국면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집 앞에 사약 그릇이 와 있어. 사약을 받으라. 이게 그냥 눈 뜨면 정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단계. 이게 이제 어느 때냐면 바로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여러분, 제가 숙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게 뭐냐면, 숙종은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여러분들? 숙종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장희빈 그래 그 뭐 여자들 좋아했고 여자 치마폭에서 그냥 정신이 없었던 그런 왕이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 숙종은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카리스마 강한 그런 왕, 가장 절대적 왕권을 수행했던 왕 꼽아봐라 라고 하면 한 3명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조선 전기의 태종, 이방원 태종, 권력 셌죠. 그 다음이 계유정난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던 세조, 힘셌죠. 조선 후기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숙종이에요. 숙종. 아니, 제가 볼 때는 이방원 세조보다도 더 엄청난 왕권과 권력을 강화시켰던 사람이 바로 숙종이 아니었을까. 저는 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왕입니다. 이 왕은요. 숙종이 여러분들 왕이 올랐을 때가 그 중학교 2학년쯤 나이가 돼요. 예, 그때 이 앞에 있었던 예송 논쟁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현종이 돌아가셨으니까 현종에 대해서 이제 그 치적에 대해서 쭉 그 리스트를 이제 뽑아온단 말이에요. 그 설명을 적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이 예송 논쟁을 주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서인의 어떤 그 백이라고 할까요? 서인의 어떤 그 뒤를 봐주면서 여론을 장악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송시열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배우에는 송시열이라는 아주 엄청난 살림, 산에 기거하면서 어떤 이런 여론을 장악한다. 뭐 어떤 그런 살림의 대표적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그 우리 현대사에서 동교동계, 상도동계라고 했을 때 동교동계 하면은 그 수장이 누구예요? 김대중. 그다음에 상도동계 하면 수장이 누구예요? 예, 김영삼.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당시에 서인의 어떤 배우 하면은 송시열 이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송시열이 지금 서인의 어떤 여론을 장악했는데 숙종이 봤을 때 이건 지금 왕권을 능멸하는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 현조에 대해서 쭉 적어온 사람이 봤는데 송시열이 어떤 잘못이 없는 거야. 근데 송시열의 잘못은 어떻게 써요? 어찌 보면 왕보다도 더 막강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유학자예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송시열이라는 죄를 지고 쉽지 않죠. 그러자 이 숙종이 그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이거 송시열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없네. 이거 다시 한번 써와 라고 합니다.
그 글을 써야 되는 사람은 거의 뭐 노심초사예요. 어찌 송시열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위치에서는. 그래서 돌려가지고 다시 써와요. 그러자 숙종이 실록에 보면요. 노한 이야기로 아주 분노한 거죠. 정확히 이야기를 해요. 송시열이 잘못했다 쓰라! 라고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여러분, 이게 소름 돋지 않아요? 중학교 2학년쯤밖에 되지 않는 친구가 그 나이 많은 그 유학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송시열이 잘못했다고 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왕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숙종이라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 송시열한테 사약까지 내립니다. 이게 숙종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송시열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맞짱을 뜨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신하들이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숙종은 어떻게 했냐면 이 서인당하고 서인당과 남인당을 서로 권력을 교체하면서 싹싹 한 번에 한번 쓱쓸이 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이 숙종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눈치를 보는 거죠. 권력을 장악할 때는 왕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냥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숙종이에요. 결국 장희빈하고만 연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숙종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 이 환국 정쟁의 과정 속에서 장희빈의 몰락과 함께 무너진 당이 어떤 당이냐면 바로 남인당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남인당은 이제 역사에서 정권에서 권력에서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남은 거는 최종적 승리자는 바로 여기. 네, 환국 정쟁을 통해서 바로 이 서인이 쭉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 환국 정쟁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일당 전제라는 거예요. 일당 전제. 한 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이 붕당 정치의 예속 논쟁과는 다르죠. 그죠? 이런 어떤 일당 전제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환국 정쟁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던 이 서인이 이게 서인이 또 나뉘어요. 권력의 과정 속에서. 자, 어떻게 나뉘냐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소론당하고 노론당으로 나뉩니다. 소론당과 그다음에 노론당으로 나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소론을 지지했던 소론은 어떤 쪽을 지지했냐면 이쪽은 경종, 숙종의 아들이죠. 경종. 근데 이 경종이 후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노론 쪽은요, 또 숙종의 무술이, 숙종이 또 여성을 좋아하긴 좋아해요. 그래서 무술이는 진짜 그냥 그 궁궐에서 허드렛이라는 그 여성이거든요. 그 무술이랑 또 사랑을 나눠가지고 난 아들이 바로 영조예요, 영조. 예, 그게 바로 영조입니다. 이 노론은 또 영조를 또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경종이 죽고 나서 이제 영조가 그 뒤를 잇게 되는 건데, 자, 이러면서 전개된 그 정치 형태가 뭐냐면 바로 영조가 이제 왕이 오르면서 와, 이 환국 정치 너무 심한 거야, 이거. 이거 심각하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까지 싸워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다음 전개된 정치 형태가 바로 탕평 정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전개된 형태가 바로 이 탕평 정치라는 건데, 자, 제가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탕평 정치, 이거 영조와 정조 한 모습인데, 자, 갈게요. 탕평 정치로 갑니다. 쭉 전개해서 탕평 정치. 이 탕평 정치를 주도했던 그 왕, 이제 노론 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자, 여기 바로 탕평 정치인데, 이 탕평 정치를 이끌었던 그 왕이 누구냐면요, 예, 바로 영조와 그의 손자 정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조와 정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영조와 정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영조입니다. 영조부터 한번 봅시다. 영조를 또 이거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영조는 그 아들 사도세자와의 그 관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이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 조선왕조를 이렇게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안 돼요. 이 왕과 그 세자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정치인과 정치인의 관계,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강하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니, 선조도 자기 아들 광해군과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조도 자기 아들 사도세자와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관계가 안 좋은 게 처음부터 안 좋은 게 아니라 사도세자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영조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조기 교육이 들어갑니다. 사도세자가 뭔가 할 것 같은 과도한 조기 교육.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도세자는 예체능 계열이에요. 예, 이거 만약에 저 수시 원서 쓴다면 예체능 계열을 써야 돼요. 워낙 이 무술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활달하고 액티브한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영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예, 원서 쓸 때 무조건 법학과, 예, 뭐 정치 외교학과, 뭐 이런 문과 쪽을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체능을 가야 되는 친구를 계속 이 문과 쪽으로만 교육을 시키니까 너무 힘든 거라. 결국은 이 사도세자 아들이 약간 정신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광증이라고 하죠, 광증. 결국은 이제 사도세자가 막 그냥 주변 사람 막 죽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영조가 이 사도세자를 결국 뒤져서 죽이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도세자와 영조의 어떤 그 관계를 이렇게 봤을 때 좀 치근한 면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사도세자와 이 영조의 어떤 관계에 보여지는 모습들 속에서는 저는 그냥 진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콩가루 집안? 그런 과정 속에서 참 이름 없는 많은 궁궐의 어떤 많은 시중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 이름 없이 그냥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영조와 사도세자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결코 치근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죠? 자, 영조를 한번 볼게요. 자, 영조의 탕평 정치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영조는요, 일단 살림 세력들, 이제 송시열 같은 저는 있잖아요. 살림 세력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살림 세력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붕당의 어떤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서원, 이 서원을 또 정리합니다. 이 서원 정리는 여러분들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도 한 번 더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기억을 좀 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자, 서원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법전을 하나 만듭니다. 그 법전이 뭐냐면 바로 속대전. 그러니까 경국대전의 속편이라는 거예요. 속대전을 편찬하고 있더라. 왕권을 좀 이렇게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속대전 편찬.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요. 균역법이라는 것이 시행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균역법. 자, 균역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또 공부할 거예요. 우리 앞에서 그 광해군 때 대동법 배웠죠. 그죠? 이 영조 때는 균역법인데 이건 뭐냐면 전세 공납역 중에서 아까 대동법은 공납과 관련된 건데 이 균역법은 말 그대로 역이에요. 역. 당신은 군대를 가지 않고 포를 내면서 빠졌는데 그 포를 1년에 한 필만 내도록 원래 그 전까지만 1년에 2필이었거든요. 거의 50% 할인해 주는 거야. 이게 바로 균역법이다라는 거. 이걸 바로 영조 때 시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대표적인 어떤 영조의 어떤 정책, 탕평 정책이 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요게 있고요. 결국 이제 사도세자를 뒤지어가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바로 손자가 되겠죠. 정조가 있습니다. 자, 그 정조는 또 어떤 모습들로 펼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 정조는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왕위에 올랐을 때 영조를 통해 가지고 이 사도세자를 죽이게 앞장섰던 그 세력이 노론이거든요. 그런데 노론인데 딱 정조가 말이죠. 그 노론 대신들이 쭉 있는 앞에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로 출발을 해요. 정치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그 노론 대신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는 얘기 뭐냐면 너희들하고 나는 한판 붙어야 돼. 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게 바로 정조예요. 정말 이 정조가 효심이 아주 강합니다. 옛날에 그 아버지를 말이죠. 이 화성 쪽으로 이제 묘를 옮깁니다. 예, 옮기면서
용릉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용릉이라고 하는데 거기 자주 가요. 수원 화성 쪽으로 자주 가거든요. 가는데 그 아버지 무덤 주위에 그 소나무 숲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근데 소나무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야. 잘 안 돼. 잘 안 자라. 이게 왜 그러냐? 라고 둘러봤더니 송충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송충이. 아, 소나무에 송충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소나무가 잘 안 되는가 보다. 라고 해가지고 그 소나무에 있는 송충이를 딱 손으로 잡아가지고 딱 떼가지고 호통을 칩니다. 호통을 칩니다. 무엄하구나. 이곳이 어디라고. 너 같은 송충이 따위가 이곳에 이렇게 많단 말이냐. 라고 하고 입으로 깨물어 죽여요. 오, 정조가 직접 이거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로 그 일대의 송충이가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아주 소나무 잘 자랐답니다. 송충이들도 아마 이 정조의 효심에 감동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조가 이런 리액션을 보인 거죠. 그리고 서울 올라간 거야. 그럼 제가 볼 때는 그 일대 모든 사람들이 동원돼서 송충이 합병 운동을 한 거야. 그래서 깨끗이 없어진 게 아니었을까. 그게 더 저는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뭐 대통령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뭐 변화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아주 이 정조는요,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자, 어쨌든 여기 이제 사도세자라는 그 중간을 거쳐가지고. 자, 정조는 그럼 어떤 것들인지,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지금 노론의 어떤 그 대신들의 어떤 그 견제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겠죠. 자, 먼저 뭐랬냐면요. 규장각을 설치합니다. 규장각. 네, 규장각을 설치합니다. 이 규장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세종대 집현전, 그리고 성종대 홍문관, 네, 뒤를 이어서 또 왕실 도서관의 어떤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세력들을 등용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꿈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 그런 신진 인사를 등용을 해요. 그 신진 인사를 등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계문신제라는 거예요. 초계문신제. 자, 이게 뭐냐면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젊은 그 문신들 있잖아요. 문신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이게 초계예요, 초계. 예. 와서 일깨우는 거. 문신들을 데려와서 일깨우는 거. 다시 교육시키는, 재교육. 누가 직접? 정조가 직접. 이게 자기 오른팔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신진 인사를 등용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근데 정조가요, 굉장히 꼼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조를 만약에 선생님으로 모셨으면 여러분들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 저기 숙제도 내주고요. 숙제 검사도 직접 하고 시험 문제도 직접 내고요. 직접 그 채점도 해요. 방학도 있었어요. 근데 방학 갈 때 꼭 숙제 주고요. 예, 그 숙제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편지 보내가지고 확인하고요. 아주 이 정조가 꼼꼼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바로 그 힘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장용령. 장용령이라는 것을 이건 일단은 군사력이죠. 군사력. 이걸 또 설치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전을 이때 또 만들어요. 그 법전이 뭐냐면 바로 대전 통편이라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속대전이죠. 예, 손자는 대전 통편이라는 법전을 지금 만들고 있다. 경제적으로 본다면 하나 여러분 추가할 게 뭐냐면 바로 금, 난, 전, 권을 이때 없앤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로에서 여러분들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상인이라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전 상인이라고 하는데 그 시전 상인들이 갖고 있는 권리가 뭐냐면 금할 수 있는 권리, 난전, 어지럽게 그냥 좌판 깔고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걸 없애요. 그냥 자유롭게 그냥 경쟁하면서 경제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 뒤에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조선 후기 때 어떤 그 경제가 활성화된 어떤 그런 단계 속에서 정조의 이런 금, 난전권, 폐지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탕평 정치가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조가 1800년에 죽게 되는데요. 정조가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 게 아니라 정조의 한계가 뭐냐면 너무 똑똑해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시스템이 갖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조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력이 공백이다 버리는 거죠. 이러면서 다음에 전개된 형태가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세도 정치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세도 정치다. 세도 정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바로 소수 가문에 의해서 모든 권력이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정치 형태. 이걸 바로 세도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소수 가문에 의해서 안동 김씨라든지 풍양 조씨와 같은 이 소수 가문에 의해서 권력이 농단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19세기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인데 정말 이쯤 되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거의 무너지는 어떤 단계 쪽에 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수 가문에 의해서 이 권력이 부패되다 보니까 이때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매관 매직. 이 관직을요 서로 사고 파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죠. 여러분들 관직을 사고 판다? 그러면 만약에 사또 자리를 내가 돈을 주고 샀어.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또가 보이는 모습은 뭘까요? 내가 돈을 투자한 만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누구한테? 백성들한테. 이러니까 세금 체제가 문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삼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삼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전정, 군정, 환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정은 토지세와 관련된 거고 군정은 군역, 포와 관련된 것이고 환곡은 뭐냐면 여러분들 의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춘대 추납제도라는 건데 봄에 이제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막 세금을 그러니까 이자를 엄청나게 뜯어가는 거예요. 이런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바로 이런 삼정의 문란이 벌어지고 있더라. 이 소수 가문들은 여러분들 바로 이 비변사라고 하는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의정부 육조 체제가 이제 무력화되면서 이 비변사의 권력이 집중되는데 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권력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 매간 매직을 통해 가지고 삼정의 문란을 야기했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19세기 세도 정치 때 보여지고 있더라. 이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난리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그 세도 정치에 대한 저항, 그 저항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한번 이제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자, 19세기 초반 벌어진 곳, 그다음에 19세기 중반에 벌어진 그런 밀란입니다. 밀란, 바로 이 첫 번째 이 밀란은 어떤 밀란이냐면, 요거는 바로 홍경래의 난. 여기는 바로 홍경래의 난이에요. 홍경래의 난이 있고요. 이건 19세기 초반이고 19세기 중반에는 뭐냐면 임술 농민봉기. 임술 농민봉기가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홍경래의 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런 그 배경이 뭐냐면 특히 이 서북 지역 있잖아요. 이 서북 지역 민들에 대한 차별. 서북 지역 민들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원인이 되어가지고 벌어진 사건. 그리고 이제 임술농민봉기 특히 이제 삼정의 문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 바로 이러한 밀란들이 이 세도 정치에 맞서가지고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제 이쯤 되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가라앉는 거죠. 서서히 가라앉는 것이죠. 그 서서히 가라앉고 꺼지는 어떤 그 촛불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려고 도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흥선대원군이에요. 예, 흥선대원군은 여러분 그래서 근현대사 갈 때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조선의 후기 정치 어떤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여러분들 외교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자, 이 외교 쪽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의 외교는 주로 4대, 그 다음에 교린의 모습이에요. 4대는 여러분들 섬길사자, 큰 나라를 섬긴다는 거거든요. 이 4대는 어떤 나라와 주로 하는 거냐면 명나라예요, 명나라.
명나라한테 조공을 하는 그런 관계죠, 여러분. 근데 조공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예, 중국에 만약에 100만 원어치를 갖다 줬어. 그러면 중국은 한 150만 원어치를 다 우리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실리 외교의 어떤 일환으로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실리 외교. 이 모습입니다. 자, 교린을 한번 볼 텐데요. 이 교린에 해당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 바로 여진과 조금 더 위로 올려볼게요. 자, 여기 쭉 가봅시다. 외교는 4대. 4대는 명나라, 그리고 조공, 그리고 외교. 저 실리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실리. 그 다음에 이제 교린이 있어요. 교린. 자, 이 교린에 해당한 나라는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네, 바로 여진과 일본이 있겠습니다. 여진과 일본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여진과 일본에 대해서 조선 전기 때 펼쳤던 정책 대표적인 게 있죠. 세종 때 펼쳤던 것. 한번 여진은 뭐고 일본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여진 같은 경우에 세종 때, 그렇죠, 바로 사군 육진을 개척하고 또 무역수 설치하고 이제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쓰시마, 외구 소굴이라고 할 수 있는 쓰시마를 또 정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 세종 때, 전부 다 세종 때 보여진 모습들이다 라고 이건 제가 정치 파트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일본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세기 이제 쓰시마 정벌하고 나서 세종 때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좋아지면서 이제 일본이 요구하는 것,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서로 되면서 잘 되다가 16세기쯤 되면요, 이 일본이요 또 난리를 칩니다. 또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을묘외변 뭐 이런 어떤 그 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592년 임진왜란을 펼쳐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임진왜란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임진왜란 과정 속에서 변화되는 게 있어요. 임진왜란 과정 속에서 변화되는 게 있는데, 자, 어떤 그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진왜란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의 어떤 중앙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해요. 자, 먼저 제가 방금 설명드렸어요. 의정부 6조 체제 있죠. 이 의정부 6조 체제. 이 6조 체제가 전쟁이 막 전개되다 보니까 한 곳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의정부 6조 체제가 뭘로 바뀌냐면 바로 비변사 체제로. 네, 비변사 체제로 바뀝니다. 이 비변사는 뭐냐면 말 그대로 변방을 준비하는 기구, 그러니까 군사와 관련된 곳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곳이 왜 강화되었냐면 전쟁이 벌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군사적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변사 이제 강화된 것이죠.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세도정 시대 그 소수 가문들이 바로 이 비변사를 장악하면서 권력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군 5위. 자, 이게 중앙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중앙군 5위 체제가 이게 중앙군인데, 이게 조선 이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뭘로 바뀌냐면 훈련도감으로 출발한 훈련도감. 서서히 이제 5군형. 5위 체제가 이 5군형 체제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훈련도감 특히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훈련도감은 직업군인들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조선 전기만 해도 여러분들 군인은 전세 공납역, 즉 역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군대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양란을 거치면서 훈련도감, 즉 모병제로 바뀌고 있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 훈련도감이다라는 것이죠. 이 훈련도감은 5군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5개의 군형이 갖춰지게 될 거예요. 네,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군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군 같은 경우 영진군. 요거는 지방군입니다. 지방군인데 요게 이제 뭘로 바뀌냐면 소고군. 요거는 이제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소고군. 왜냐면 전쟁을 겪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다 끌어모아가지고 군대를 어떻게든 유지를 시켜보려는 지방군, 예비군 체제예요, 여러분들. 이런 소고군을 또 만들고 있더라. 이런 어떤 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라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를 참 많이 변화시키죠. 그죠? 그 변화시키는 그 모습들이 이렇게 중앙행정조직, 그다음에 군사조직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있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광해 때 다시 이제 복권이 돼요. 복권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통신사들을 이제 파견합니다. 바로 통신사의 파견. 자, 이 통신사들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이 통신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두실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근대사로 가시면 수신사라는 이름이 등장할 거예요. 이거는 수신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통신사입니다. 통신사. 자, 통신사는 뭐냐면 일단 여러분 문화의 어떤 그 전파 경로가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가는 거예요. 통신사는요. 그래서 선진 문물을 전파해주는 그런 역할. 근데 수신사는 뭐냐면 거꾸로예요. 서양, 일본, 조선. 문화의 순서가 다르죠, 여러분. 문화 유입 경로가. 그래서 근대사에선 수신사, 전근대사에선 통신사를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진 문물 전파하고요. 그 막부, 일본은요, 막부가 있어요. 정부가 이제 막부인데, 그러니까 왜 무사들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무사들이 전쟁할 때 그 막사 있잖아요, 막사. 그죠? 거기서 이제 정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막부가 있어요, 막부. 그 막부가 바뀔 때마다 그 막부의 권위를 또 인정해주는 그런 역할.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아주 크게 처리했던 게 바로 이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통신사 파견하는 모습들 보이다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또 기억할 게 뭐냐면 숙종 때 있잖아요. 이 숙종 때 쭉 갑니다. 숙종 때 안용복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안용복. 자, 안용복. 진짜 이분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죠? 이 안용복이라는 분이 일본에 가가지고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확인을 받아요. 근데 이제 이때 이 안용복은 여러분 어부 출신입니다. 그냥 일반 민이에요. 일반 민인데 일본에 가서 아마 이 관리 어떤 복장을 또 어디서 구하셨나 봐요. 요즘도 왜 남대문 시장 가면 왜 뭐 군복 같은 거 이런 거 막 가짜 같은 건데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안용복도 어디서 어떻게 관리 옷을 입어가지고 왜냐면 그래야 만나주니까 그죠? 근데 이제 갔다 왔는데 그게 이제 관리사칭죄로 사형 언도까지 받죠. 근데 이제 그건 너무 과하다. 그래도 뭐 나름 열심히 노력했는데 봐주자라고 해서 죽음은 면하게 되는데 어쨌건 그 안용복의 활동 때문에 지금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서도 작용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네. 자, 이 안용복 하면 우리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독도입니다. 독도. 독도인데 이 독도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언제? 네, 바로 러일 전쟁 때, 러일 전쟁 때 결국은 일본에 편입되는, 러일 전쟁 때 일본에 편입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들 대한제국 때도요. 자, 요거 적어볼게요. 대한제국 때 한번 좀 더 적어보면 대한제국 때 우리 땅이라고 하는 칙령 있었지만 결국은 러일 전쟁 때 일본에 편입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또 아픔이 있었던 모습이죠. 잘 지켜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일본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나온 모습들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진과 관련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진은요, 이렇게 이제 조선 전기만 해도 이렇게 뭐 그렇게 큰 힘은 없었는데, 이 1592년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점점 그 힘이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진이 이제 후금, 네, 후금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 후금과 이 중립외교는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중립외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후금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후금과 명나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결국 여기서 이제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인조반정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인조반정. 이 인조반정이 벌어지면서 중립외교 노선을 버립니다. 버리고 이때 나온 게 바로 친명배금이라는 거예요. 친명배금 정책. 이게 바로 인조반정, 정권이 바뀌면서 이 서인 정권이 추구했던 외교 노선이 바로 이 친명배금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시대도 역시 참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전 정권이 유지하고 있었던 외교 정책이 폐기화되고, 그 다음 정권이 오면서 다른 어떤 정책이 나오면서 뭐 위기를 불러일으킨다든지 또는 더욱 평화적인 노선을 간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중립 외교에서 친명 배금으로 바뀌면서 어떤 위기 정책들이 보여지고 있을까, 또는 어떤 평화적인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주목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친명 배금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바로 전쟁이 벌어지죠.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호란입니다. 정묘호란, 병자호란. 그죠? 이 호란이 벌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활약했던, 정묘와 병자를 좀 분리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로 딱 묶어 놓겠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어떤 인물들이 있다면 누가 있냐면 바로 임경업. 임경업 장군. 그런 모습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이 남한산성에서 결국은 끝까지 항전하죠. 남한산성에서 끝까지 항전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항복하죠. 어디서요? 삼전도에서 항복을 한 사건. 이게 바로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남한산성은 여러분들 천혜의 요소예요. 천혜의 요새입니다. 남한산성은 결코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네, 호란 때도 여러분 함락된 데 아니에요, 남한산성은요. 비록 이 병자호란에서 이 조선이 졌지만 남한산성은 함락된 곳이 아닙니다. 삼전도로 나와가지고 인조가 항복을 했던 그런 곳이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호란이었습니다. 이렇게 치욕적인 어떤 그 항복을 하면서 그 뒤에 나온 게 뭐예요? 바로 이 효종 때 있었던 북벌론이라는 것이죠. 북벌론. 이 효종 때 있었던 북벌이 있었고, 숙종 때는 여러분들 어떤 게 있었냐면요, 바로 이때는 또 청나라의 국경의 어떤 그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 세웠던 그 비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백두산 정계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두산 정계비도 이건 이제 이 백두산 정계비는 여러분들 어디와 관련되냐면, 이거는 간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백두산 정계비는 이게 다 숙종 때 연결된 건데, 이거는 이제 간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간도. 이 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제국된 여러분들 그 간도 관리사를 임명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여러분들 간도 협약을 체결합니다. 간도 협약. 네, 간도 협약을 1909년 체결하는데, 이때 여러분들 일본은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가져가고 청나라는 간도가 청의 땅이다라는 걸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간도가 지금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우리 역사가 연결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간도 협약 때는 우리가 그 협상 파트너로 나갈 수 없었다는 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이전에 을사늑약,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우리가 외교권이 박탈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간도는
청의 영토로 인정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또 있더라. 이게 간도와 독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들 근데 이 영종조 시대가 되면요 조금 얘기 달라져요. 얘기 달라지면서 청나라가 꽤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 그 청나라의 어떤 문화를 좀 많이 받아들이는 건 어떠냐라고 하면서 북학론. 네, 이거는 북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고 저기 있는 북벌, 북학, 북은 다 청나라예요. 청나라의 문물을 배우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100년 이상의 어떤 시간을 두면서 원수를 물리치자라고 했던 게 이제 그들로부터 배우자라고 하는 것들로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것. 아, 참 그 시대의 힘, 시대의 어떤 그 흘러가는 어떤 그 분위기를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저 이렇게 보면은 참 그 시대는 뜨겁더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또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북벌에서 북학이 나오는 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런 모습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임진왜란 때 여기 이제 임진왜란인데요. 임진왜란 때 그 활약했던 그 제가 지금 교재 적어놨죠. 뭐 3대첩이라 한다면 한산대첩, 그다음에 행주대첩, 그리고 진주대첩 이런 것들이 있고 이때 이제 명나라가 도와주죠. 조명연합군. 예. 근데 이제 이후에 광해 때 이제 이 조명연합 명나라 이제 우리 이번에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임진왜란도 도와줬으니까. 근데 결국 광해 때는 중립외교 가면서 이 신하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 명나라 어떤 나라인데 우리나라 지금 새롭게 만든 나라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해가지고 결국 광해를 쫓아내는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어이구 정치와 외교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앞부분 한번 봤는데요. 일단 세종 때 여러분들 사건육진 스시마개척 요거는 중요합니다. 요거 세종 때 있었던 거. 세종은 늘 중요해요. 보시면 되고요. 쭉 와서 광해 때 이제 중립외교. 여기 대동법 시행이라고 하는 거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비변사 훈련도감 소고공 요것도 이제 중요한 임진왜란을 그 거치는 과정 속에서 변화되는 어떤 흐름들. 비변사 훈련도감 특히 요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예속논쟁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환국정쟁, 일당전쟁, 백두산 정개비 안용복. 자, 요거는 간도와 독도 문제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요 두 개, 숙종 때 있었던 요거 계기로 해가지고 간도와 독도까지 연결하는 거 중요하니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영조, 정조, 이게 왕 문제가 나올 텐데 조선 전기 왕이라면 세종이 나올 것이고 조선 후기 왕이라면 영종조, 특히 정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란의 시대, 19세기가 밀란의 시대잖아요, 여러분들. 요 홍경래 난하고 임술농민 봉기가 일어나는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 정치와 외교 파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배우면서 느낀 건 뭐냐면 참 뜨거웠던 시기였던 것 같다. 그렇지만 그게 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좀 너무 뜨거운 거 아니었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그 뜨거움이 과연 이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또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좀 제대로 된 해법에 대해서 한번 이성을 갖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정치를 통해서 한번 배워봅니다. 자, 다음 시간 여러분들 이제 조선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여러분들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단순하게 사실들만 공부하는 것들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알고 그 시대의 상을 이해하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